우주항공 산업 쪽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도 많이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 주가도 이미 뭐 들썩거리고 있고 한데 일단은 우주항공 쪽 우리 저희 부장님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거 자꾸 언급을 하시던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 어떤 측면이 뭐 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돈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이 안 되고 그냥 꿈만 봤죠. 사실은 이제 우주 하면은 그냥 우리 언제 뭐 달나라 가나 뭐 이런 이제 상상만 하고 그리고 나사가 주도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가에서 주도를 했던 거고 기업들이 주도를 안 하고 그냥 그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돈 벌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막연하게 이거 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도 인공위성을 막 쏘아대잖아요. 스페이스X 막 쏘아대고. 근데 그걸 쏘아대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인공위성을 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G는 자율주행의 필수인데 너무나 그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으니까 미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지국을 엄청나게 깔아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을 쏴버리는 거죠, 그냥. 인공위성 쏴가지고 미국 전역을 그냥 커버리지 해버리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어. 그걸 뭐 6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일론 머스크가 괜히 쏜 게 아니라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자율주행 전기차를 하려면 반드시 통신망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스페이스X를 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 인공위성에 대한 이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일론 머스크만 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앱인가요, 이름이? 아무튼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소프트뱅크도 이 시장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중형위성이라고 한국항공우주나 몇몇 업체들이 이렇게 그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정부랑 카이스트랑 맺어가지고 중형위성 개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국도 이 시장에 좀 뛰어드는데 예전에는 국가 위주였는데 민간 기업들을 이제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우주 여행을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스페이스X도 내년에 우주선 띄워가지고 우주 관광하겠다.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아마존이 이제 민간 유인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근데 어디 착륙하는 건 아니고 잠깐 대기권 밖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 타가지고 우주를 잠깐 관찰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거를 한번 한대요. 4월에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성공하면 이제 그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성공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우주항공을 옛날에는 그냥 저거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오고 저거 돈 되겠어? 이렇게 보니까 테마로만 잠깐 형성되다 꺾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돈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네.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위성 업체라든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들썩들썩거리고 또 하나그룹이 얼마 전에 세트랙 아이라는 인공위성 업체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걸 왜 인수를 했겠어요? 대기업이. 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장 돈 되겠구나. M&A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 시장을 다시 보게 만든 저는 배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주항공은 우리가 알기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이 빠르고 우리는 좀 뒤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 분야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뭐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또 이런 관련 회사들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은 또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 한국도 천리안 위성 쐈잖아요. 쏘고 뭐 물론 실패한 적도 있긴 하지만 기술력이 없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간 부품들은 외국산도 쓰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소형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많은 분들이 다 그냥 맨날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뭐 화약 만들고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공위성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발사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항공우주는 그 정찰위성 그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예, 그걸 군용으로. 담당했군요. 근데 이제 그게 민간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내고 여러 가지 그 연구 개발들을 지금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술력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돈이 근데 많이 들잖아요. 근데 대기업하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저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기업들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짊어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은 그동안, 그러니까 근데 좀 주의하실 건 우주항공 테마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경쟁력 없는 기업도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 우주 뭐 약간 발을 담궜다는 이유 때문에 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인공위성 사업,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이 지금 제일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게 인공위성적인 것 같아요. 한국이 우주선을 지금 갑자기 쏠 수는 없잖아요. 발사체는 좀 떨어지죠, 예. 기술이. 그래서 인공위성 쪽에 뭔가 좀 특화된 기업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는데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다음 중국하고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이번 2월에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화성에 착륙을 한대요. 탐사선들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정도 기술이 되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니까 네. 아랍에미리트에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부터 준비해서 쐈대요. 그래서 이 착륙 예정 날짜가 2월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착륙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실패하는 기업도, 아니, 그러니까 국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서로 약간 경쟁 같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화성 탐사에 또 열을 올린다면 이쪽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나라도 그러면 언젠가는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달이나? 아니 뭐 영원히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큰 그림까지 생각하면 우주항공 산업은 실적보다는 한번 그런 좀 미래 그림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근데 방산업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 방산업체 말씀드리는 게 일단 방산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돈은 이게 안정적으로 버는 모델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일부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잃을 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좀 안정적 면에서 방산주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어떤 그 밸류 체인 같은 게 좀 형성이 돼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업체는 많지 않죠. 지금. 당연히 아직은. 국내 대기업에서는 하나그룹이 제일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방산하면은 또 한국항공우주가, 왜 항공우주냐면 항공우주는 그걸 만들잖아요.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투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우주항공이라는 건 어쨌든 비행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한국항공우주만큼 기술력 가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꼭 우주만이 아니라 UAM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약자예요. 그래서 그 현대차가 한다 그랬거든요. 한다고 그랬죠. 그거 할 수 있는 또 업체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전투기도 만드는데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산업협력으로 현대차랑 또 협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되게 좀 우리가 그냥 너무 방산주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투자를 다들 꺼려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무겁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근데 10만 원 하던 회사였어요. 몇 년 전에. 이게 2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4만 원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한번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못지않게 이제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로봇 산업인데요. 그 최근에 현대차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가지고 로봇 이제 분야 진출하겠다 뜻을 밝혔고, 또 LG전자도 스마트폰 대신에 이제 뭐 로봇 산업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뭐 포부를 밝힌 셈인데, 대기업들이 요즘 이렇게 갑자기 로봇 산업을 주목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로봇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비용 절감이죠.
네.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자체적인 비용 네, 절감. 왜냐하면 반복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인력들을 좀 더 효율적인데 배치하면 되는데 네. 단순 업무도 되게 많잖아요. 기업들 보면 네. 또 특히 사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 어떤 그 주소를 똑같은 주소를 매일 타이핑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업체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단순 반복 업무인데 그럼 사람도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봉은 줘야 되는데 이건 생산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로봇이나 소프트웨어가 대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도 보면은 단순 조립 업무라든가 이런 이제 뭐 그 공정을 이동한다거나 뭐 물건을 옮겨준다거나 배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공장 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로봇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인건비는 어쨌든 줄어들잖아요. 네. 한번 이제 그러니까 로봇을 한번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투입만 하게 되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보면 그 로봇을 하는 이유는 저는 좀 명확하다. 기업들이 효율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네. 로봇 시장이 제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로봇이 그 약간 소비자들을 좀 대면하는 로봇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 배송용 로봇 네. 뭐 그런 것도 요즘에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업체 중에도 이미 그런 쪽에 뛰어든 업체들도 저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로봇 맞아요. 서빙. 예. 이런 것들도 다 돈이 되는 분야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건비랑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굉장히 돈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고 또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족 보잉 로봇 같은 거 뭐 네. 인수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현대차가 만드는 각각의 여러 가지 공정들에 되게 많이 투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로봇 사업은 저는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보면 일본 기업에는 비해 너무나 밀렸어요. 기술력이. 예, 기술력이 그렇죠. 예. 특히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감속기라고 하더라고요. 감속기가 이제 TV 화면에 보면 공장 같은 데 보면 어떤 로봇팔이 딱 뭘 집어가지고 네. 옮겨주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팔은 이렇게 이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팔 이렇게 딱 이렇게 집을 때 이렇게 뭐 집는 경우도 있지만 속도 조절을 할 때 팔꿈치로 하잖아요. 예. 이 팔꿈치가 바로 그거예요. 감속기 역할을 해요. 아. 속도를 떨어뜨려요. 네. 네.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속도를 좀 낮춰서 유연하게 집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일본 업체가 다 만들어요. 아. 근데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거 만들더라고요. 네.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이 드디어 일본이 잠식하던 그쪽 시장에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LG그룹이 그거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LG전자가 또 국내 중소기업 지분 투자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네. 이쪽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는 LG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로봇 투자도 많이 산업 해요. 예, 쪽으로. 로봇 예. 산업 쪽으로. 이쪽을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쨌든 일본이 너무 앞서가 있지만 한국이 추격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저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쓰임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로봇 사업도 뭐 우리가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당장 돈 되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짜 진출했고 네. 그 다음에 분명하게 경쟁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뭔가 지금 사업이 시작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해볼 만한 네. 그런 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까운 미래에 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궁금하고 관심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안은 뭐 계속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도 또 투자만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좀 가까운 미래에 좀 수익성 이 모델이 형성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당장 수익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똑같잖아요. 네. LG화학이나 삼성에스테가 작년에 이제 간신히 흑자 전환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LG화학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투자한 지가 20년 된 걸로 알고 네. 200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돈 번 건 이제 얼마 안 돼요. 네.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솔직히 앞이 안 보여. 하면 안 돼요. 적잖아겠죠. 예. 왜냐하면 로봇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대중화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대기업들은 그걸 알죠.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이쪽 사업에 투자를 해요. 미래를 보는 거죠. 네. 몇 년이나 후에는 로봇이 어쨌든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월등히 네. 앞설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배송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로봇을 또 활용하는 게 또 효율적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의 돈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림이니까 실적을 저는 굳이 로봇주를 투자하시는데 뭐 PER이 몇 배고 지금 뭐 이익이 나야 되고 네.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은 그냥 좀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상황을 좀 예측을 해서 투자하라. 오늘 그 염승환 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은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인사이트 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